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맞았어요. 2009년에 쌍용 자동차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쫓겨난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77일을 버텼습니다. 결국 내려왔고 내려온 사람들한테 법원이 이렇게 말해요. 파업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까 47억 내라. 해고된 96명이 나눠내면 1인당 4,900만 원.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만한 돈이 월급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으로 꽂힌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통장이 묶이고 보험이 묶이고 집이 묶여요. 이 상태가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죽었어요.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죽음의 행렬이라고 불렀어요. 파업이 끝나고도 사람이 계속 죽는 거예요. 쌍용차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똑같이 했어요. 파업한 노조원들한테 수십억을 청구하고 임금을 가압류했습니다. 패턴이 있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파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소송이었거든요.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하니까. 이 시기에 손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을 조사한 열구가 있어요. 2018년 보건사회연구 실태조사인데 남성 피해자의 30.9%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고 답했습니다. 10명이 한 방에 있으면 3명이요. 일반 남성의 19.6배입니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움직여요. 47억을 10만 명이 나누면 1인당 4만 7천 원이잖아요. 진짜로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씩 넣어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파업했다고 사람이 죽어야 되냐? 방패 하나 만들어주자. 이게 노란봉투법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깔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청이었는지, 왜 대기업이 직접 안 뽑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입니다. 미국은 50%가 넘고 일본은 4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4%예요. 대기업 중심 경제라고 하잖아요. 돈은 그렇게 벌지 모르는데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대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요. 정확히는 못 뽑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사람을 늘렸는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번 뽑으면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늘리는 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대신 하청을 씁니다. 하청을 쓰면 일이 없을 때 계약을 끊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상이 달라져요.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부품을 조립하는데 옆 사람은 원청 소속이라 연봉이 5천이고 나는 3차 하청이라 2천 몇백입니다. 식당도 다르고 주차장도 달라요. 점심시간에 나란히 밥을 먹는데 한쪽은 사원증 색깔이 달라서 출입문이 다릅니다. 같은 일, 같은 시간, 다른 대우. 이게 20년째 굳어져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비중이 지금 38%, 845만 명, 역대급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철옹성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맨바닥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은 거의 닫혀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이 141나라의 노동시장을 평가했는데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97위, 노동자 권리보호는 93위가 나왔습니다. 유연하지도 않고 보호도 안 돼요. 해고도 어렵고 권리도 없다는 건데 이게 동시에 가능한 나라가 141개 중에 거의 없습니다. 노사관계 협력은 아예 130위,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바닥 위에 법 하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구조에서 아래에 깔린 사람들한테 방패를 쥐어주겠다는 법이었어요. 이 법이 국회 문을 두드리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2023년에 드디어 통과돼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없던 일이 된 거예요. 2024년에 다시 밀어붙입니다. 또 거부권. 10년 싸워서 2번이나 문 앞까지 갔는데 2번 다 문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4일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최종 통과합니다. 9월 9일에 관부에 실렸고 6개월 유예를 거쳐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돼요. 10년이에요. 방패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야 맞아요. 오래 참았고 사람이 죽었고 시민이 일어섰고 법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방패를 들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이 찔렸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3개월 만에 한국 GM 세종물류센터에서 하청 노동자 120명이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아요. 2025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에 실제로 잘렸고 새해 첫날부터 일터에 나갈 수 없게 됐어요. 20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일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120명이 한꺼번에 잘린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논리가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한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 시행 이후에는 사람을 내보내기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 전에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시행도 안 됐는데 해고를 앞당긴 셈이에요. 이 120명은 46일 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버텼고 올해 2월 6일에야 겨우 전원 고용 승계로 합의가 됐습니다. 원청인 한국GM이 책임을 인정한 건데 이게 법이 만든 결과인지 점거농성이 만든 결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뭘 바꿨는지를 보면 충돌이 왜 이렇게 심한지가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 하청 노동자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청 사장한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하청 사장이 결정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단가도 원청이 정하고 인원 배치도 원청이 하고 공정 속도도 원청이 잡는데 하청 사장한테 가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원청도 사용자로 보겠다고 한 겁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한테 직접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게 가능해졌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 법을 따르면 다른 법을 어기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조랑 직접 교섭해서 임금을 정했어요. 그 순간 원청이 임금 결정의 주체가 돼요. 원청이 임금까지 정하고 있다면 하청이 경영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하청이 아니라 파견이에요. 파견으로 판정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키는 대로 교섭했을 뿐인데 파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A라는 법을 지키면 B라는 법에 걸리는 구조.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실제로 1113명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전체 직원보다 많은 숫자가 한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누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노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배달 라이더는 어디 소속입니까? 대리운전기사는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 법은 이 틀을 없앴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교섭이 안 되면 쟁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업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직접적인 근로조건만 파업 사유가 됐는데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계가 이 부분을 가장 무서워해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이미 논쟁이 붙었습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영상 결정이냐를 놓고 부딪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노조 동의 없이 로봇을 못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아투데이 팩트체크에서도 교섭 대상이 되는 것과 최종 승인은 별개라고 명확하게 짚었어요. 근데 교섭이 시작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석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경쟁사는 로봇을 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로봇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겠다. 적자 사업부를 접겠다. 두 회사를 합치겠다. 이런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경영계의 반문은 단순해요. 사실상 모든 게 교섭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경영 고유 권한인지 이걸 결국 법원이 하나하나 판단해야 되는 건데 판례가 쌓이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한 몇 년 동안 기업은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법의 출발점이잖아요. 쌍용차 47억, 두산중공업 수십억,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수십억을 물린 거. 이번 법은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의 배상을 물릴 수 없게 했어요. 폭력이나 시설 파괴 같은 불법 행위는 여전히 배상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복성 손해배상도 금지했어요. 파업을 막으려고 일부러 거액의 소송을 거는 거, 이걸 못하게 막은 겁니다. 쌍용차 패턴을 직접 겨냥한 조항이에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매기더라도 예전처럼 전체 연대 100억이 아니라 개인별로 책임 비율을 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가족이 신원보증을 섰더라도 가족한테까지 추심하는 건 면책이 돼요. 이런 조항들이 과한 거냐고요? 해외 주요국은 합법적인 파업에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2025년 12월에 한국의 이 법을 결사의 자유 강화 차원에서 긍정평가했어요. 국제 기준으로는 한국이 뒤늦게 따라가는 거에 가깝습니다. 정부도 나름의 논리를 내놨어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법은 대화촉진법이다. 수백 개 하청이 전부 달려든다고 하는데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되는 거지 무조건이 아니다.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을 거쳐 마련하겠다.
손해배상 면책도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대응한 거라면 그 범위 안에서만 면한다는 거예요. 먼저 맞았으니까 막은 건데 막은 걸 가지고 배상하라는 건 아니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정부 말만 놓고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행령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질적 지배가 뭐냐, 상당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시행령이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올해 2월 2일에 자유기업원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시행령이 제시한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 행정 해석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결국 사용자성 판단은 전부 사후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형성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정상적인 계약 관리나 경영 판단이 분쟁 리스크로 전환되는 구조가 된다.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기준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이 법을 10년 동안 만들어달라고 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노총. 법 통과됐을 때 거리에서 환호했어요. 우리가 해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들었다. 근데 딱 3개월 뒤에 같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을 폐기하라고요. 직접 만들어달라고 한 법을 직접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 20일에 시행령 초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하청노조가 원청이랑 교섭하려면 하청노조들끼리 먼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형 공장에 하청업체가 5개 있다고 쳐요. 노조가 3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원청이 자기한테 우호적인 노조를 2개 더 만들어요. 5개 중에 과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호적인 노조가 교섭 대표가 됩니다. 진짜 싸우려던 노조는 소수파로 밀려서 말할 기회조차 잃는 거예요. 10년을 싸워서 원청이랑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문을 열었는데 시행령이 그 문 앞에 다시 자물쇠를 달아버린 겁니다. 민주노총이 하청교섭권 박탈이라고 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12월에 반발이 거세졌고 2026년 1월 7일에 수정안이 나왔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법 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노총은 이미 행동에 들어갔어요. 1월 26일에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2월 5일에는 더 나갑니다. 2026년을 원청 교섭 원년으로 선언한다. 7월 15일에는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한국노총도 반대입니다. 노동계 양대 산맥이 둘 다 이건 우리가 원한 방패가 아니라고 내던진 겁니다. 약을 만들어달라고 10년을 울부짖었는데 약이 나오니까 처방전이 틀렸다고 내던지고 있어요. 법은 필요한데 시행령이 법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과 시행령을 만든 주체가 같은 정부라는 것까지가 이 아이러니의 한쪽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꼬입니다. 시행령은 폐기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법 자체는 무기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금속노조는 이미 1월에 산하 24개 하청지회한테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같은 대기업 13곳을 상대로 7,040명이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어요. 웬만한 대형 공장 하나가 통째로 교섭을 요구한 셈입니다. 법 시행도 전인데 이미 포문을 연 셈이에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3월 10일 시행일에 맞춰 전 산업에 걸쳐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전력 같은 기간산업 대기업은 물론이고 병원, 청소, 돌봄, 콜센터, 백화점, 택배까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하고 7월에 총파업, 금속노조는 8월 말 산별 총파업까지 별도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시행령은 거부하면서 법의 칼날은 꺼내든 거예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모순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니까 시행령은 폐기하되 법 자체는 유효하니까 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시행령도 없이 교섭을 요구하는 건데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방패 안에서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노동자랑 회사 싸움이 아니에요. 노동자끼리 터진 거예요. 원청 정규직 노조는 자기들 성과금 챙기기도 빠듯한데 하청 노조가 들어와서 우리도 몫을 달라고 하면 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숟가락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아 노조 게시판에 하청 챙기다가 우리 성과금 깎이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실제로 올라왔어요. 아까 얘기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기 싫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싶은데 법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았게 됐어요. 근데 앉았더니 서로 밥그릇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규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선소를 생각해보면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소의 하청업체가 100개가 넘어요. 1차 하청, 2차 하청, 물류하청까지 합치면 수백 개입니다.
이 하청들이 노조를 각각 만들고 원청한테 교섭을 요구하면 A하청이 이번 달에, B하청이 다음 달에, C하청이 그 다음 달에. 교섭 하나에 몇 달씩 걸리는데 동시에 수십 개가 밀려 들어오면 원청은 1년 내내 교섭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해요. 생산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경영계가 이걸 무한교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총이 조사했더니 기업 100개 중 87개가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고 보안 입법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99개가 손을 들었어요. 안 든 기업이 1개. 경영계는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로펌들은 노란봉투법 대응 TF를 꾸렸고 하청계약 구조를 통째로 재편하는 컨설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터집니다. 1월 29일에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줄 소송을 시작했고 삼성뿐 아니라 SK, 한화, HD현대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대기업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랑 성과급 판결이 동시에 터진 셈이에요. 재계 관계자 말이 이랬어요.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의 상시화 단계에 진입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1월 27일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107명이 서명했어요. 통과되면 시행이 2027년 3월로 밀려나요. 법 시행도 전에 법을 멈추려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노동계가 틀렸냐?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호가 사라지는 구조에서 방패가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소속이 다르다고 대우가 달라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경영계가 틀렸냐? 수백 개 하청이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교섭하라는 법을 따르면 파견법에 걸리는 모순도 실제로 존재해요. 문제는 법이 한쪽만 맞다고 전제하고 만들어졌는데 현실에서는 양쪽 다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노동계는 시행령을 폐기하라면서 동시에 전 산업 교섭 공세를 준비하고 있고 경영계는 벽을 쌓으면서 시행 자체를 1년 미루자는 법안까지 내놨어요. 시행령은 수정까지 했는데 양쪽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10년을 소리친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고 등을 돌렸고 법을 적용받을 사람들은 시행 전에 사람부터 내보내고 있어요. 유연하지도 않고 보호도 안 되는 노동시장 위에 양쪽 다 불만인 법이 한 달 뒤에 올라갑니다. 방패는 완성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